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날 밤 9시에 여러분들 만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긴 얘기보다도 좀 짧게 보려고 하고, 전반적인 서울시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뭐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은 참고를 하시든 뭐 아니면은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해서 버리시든 뭐 각자 선택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 내용이 좀 짧을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동안은 1시간 반이 넘는 긴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딱 어떻게든 10시 안에 마칠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보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시 주택 수급 분석과 향후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한 그 전망,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제목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광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광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울시 주택 수급 분석과 향후 주택 전망, 주택 정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광기 원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광기 현상 분석, 서울 신축 아파트 열광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축 아파트가 말입니다. 예전부터 서울에서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 신축 아파트는 과거부터 인기가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은 상품이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최근 한 3년간의 흐름은 인기가 아니라 거의 광기로 바뀐 것 같아요. 인기가 아니라 광기로. 지금 유독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서 항상 인기가 있는 좋은 어떤 상품, 어떤 투자 재화 또는 실거주로서의 목적물 이런 거로 다뤄져 왔다면은 이게 지금은 인기를 뛰어넘고 거의 광기 수준까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광기를 보이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봅시다. 일단은 말이죠. 서울 얘기는 서울 여러분. 자, 혼돈이 없게 바랍니다. 서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은 지방과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지방과 아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울에서는 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거를 해야지만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거의 열의 9이 맞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자 수단입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쵸? 많으면 많을수록 서울의 신축 아파트도 많이 입주할 수 있겠네요. 너무 상식 아닙니까? 그쵸? 아주 상식이죠. 그리고 거꾸로 재개발 재건축이 적으면 적을수록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은 적어지겠네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 새 아파트를 싸게 얻는 수단이라는 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은 앞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어느 정도 또 어느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대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래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이거 옆에 보니까 또 분양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또 뒤에 보니까 거기도 한 1년 반, 2년 안에 또 분양할 게 또 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또 준비하고 있고, 뭐가 많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곳들이, 즉,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그래 내가 이거 뭐 분양받으면 좋은데 혹시 이거를 분양 못 받는다 해도 그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면 사람이 덤비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전에 이 1400개의 재개발 구역이 많을 때는 구역명을 정말 재개발 선수들이나 구역명을 외웠어요. 왜냐하면 구역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대흥 2구역 하면 대흥 2구역이랑 1구역 헷갈리고 어디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 다 들으면은 무슨 구역을 다 외워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구역이 몇 개 안 남았다니까, 지금. 구역이 몇 개 안 남았다 보니까 구역명을 외울 정도예요, 우리 민간인 분들이. 재개발 그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말이 뜻이 뭡니까? 너무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이 신축 아파트의 인기를 넘어서 광기로 만들고 있는가라고 본다라면 공급될 게 눈에 많이 보인다면 사람들이 자제를 하고 사입분들도 조급해지지 않는데 이게 뭐 어딘가에서 새 아파트만 들었으면 서울에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30평대 10억 이하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 변두리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와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많이 보인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라는 뜻인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는 말의 뜻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구역들도 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통과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자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절차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제의 어떤 가장 큰 파급력 중에 가장 큰 규제는 사실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줄여서 분상제라고 하죠. 여러 단계마다 규제들이 있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마지막 절차에서 벌어지는 개입되는 규제이죠. 일반 분양을 앞두고 나서 일반 분양 비싸게 하면 안 돼. 강제적으로 이 금액 이하로 분양을 해. 라고 못 박으면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조합들이 골머리 썩으면서 왜냐면은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원래 소유자분들, 즉 조합원 분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개발에는 없지만 재건축에는 엄연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줄여서 재초안이라는 특정 이익, 세금을 초과하는 그런 강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에 오늘 지정한다고 칩시다. 오늘 발표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여기는 재개발하는 게 맞다. 여기는 재건축 그래 안전지대 통합식으로 여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시점은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재개발 구역이 됐다고 칩시다. 언제쯤이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고 언제 정도 기다리면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리면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4년은 여러분 공사만 2년 반 걸립니다. 2년에서. 그러니까 될 수가 없겠죠?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고 오늘 재개발 재건축으로 탈바꿈 된다 해도 새 아파트로 바뀌는 데까지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그리고 더 늦으면 한남 뉴타운처럼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처럼 말이죠. 이 재개발 재건축 아까 누가 댓글에 물어보시던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왜 억제할까요? 이거를 빨리빨리 하고 서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어렵고
항상 공급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뭐 규제를 가하고 집값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 그냥 확 공급을 늘려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이 아유 비전문가고 정책 수립자도 아닌 일반인의 생각이니까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생각이 저는 더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옥죄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일단 하면 이 새 아파트가 들어섬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장에서 이 신축 아파트는 선도하는 부동산이에요. 이게 어떤 부동산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이끄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시세를 이끌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일정 기간을 두고서 구축 아파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연식에 따라서 이게 가는데요. 신축이 올라야지만 구축도 오르게 되고 구축이 오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빌라조차도 오르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쭉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제 서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시세를 선도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강하게 막아버리면 선도하는 부동산 자체가 탄생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옥죄가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막말로 지방은 그냥 택지 개발하면 됩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에다가 또는 뭐 야산이나 일부 그린벨트를 쫙 밀어버리고 그냥 확 아파트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럴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비사업, 즉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야지만 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재개발 재건축은 뭐다? 뭘 수반한다? 철거를 수반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어떤 땅만 있던 곳에다가 아파트를 확 지을 수 있는 게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은 뭡니까? 재개발은 노후된 그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 대체로 단독이나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가 있는 지역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올리죠. 철거하게 된다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서민들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철거되면서 서민주택에서 주둔하는 분들이 밖으로 다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건축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재건축도 사실 소유자분들은 대체로 뭐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이 소유하시겠습니다만은 전체 다는 아니어도 특히 소형의 어떤 아주 작은 20평 미만의 그런 낡은 재건축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세입자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재건축이 된다라면은 많은 우리 강남에 살고 계신 서민층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철거를 하기 위해선 이주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옥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주 수요를 막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선도 형태의 부동산 탄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8.2 대책이나 9.13 대책에서 강한 규제와 강한 거래 규제가 들어와서 거래 자체가 어렵게는 막았습니다만은 전체 거래를 막을 수가 없고 일부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예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를 막을 수는 없으니 1주택자로서 5년 거주했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천 가구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분들 자체가 적고 그러니 매물이 거의 나올 수가 없으니 그 적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호가를 높여서 부릴 수 있게끔 시장 흐름이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재개발 재건축을 전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개수가 줄어들면서 추진이 그냥 조금 되면서 하나만 신축이 들어서는 순간 그냥 이게 막 들이떠 올려버리니 되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에서 앞으로 정책을 짬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무산시키고 일몰제로 몰아붙여서 무산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방금 봤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재건축을 지정한다 해도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데 있어서 걸리는 기간이 10년이 넘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방금 전에 드린 설명처럼 어느 하나 단지 분양할 때 정말로 다 달려들고 막 몰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양될 게 앞으로 서울 시내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구태여 이거 분양 하나 놓쳐도 나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판서를 해보는 게 되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까봐 자, 일부러 판서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서울시 전체 어떤 주택 수급에 있어서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어떤 서울 주택 시장의 문제는 서울 내에서의 공급 부족이 문제였어요. 서울 내에서의.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로서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가지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는 서울에서 좀 비껴나 있지만은 3기 신도시라는 자리 선택해서 서울의 수요를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서울의 전체적인 집을 찾는 수요를 줄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화기는 발화 지점에 쏘는 게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서울 주변 지역까지 이 불이 번져나가는 어떤 그 범위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시세의 서울 집값 상승의 여파가 퍼져나가는 지역적인 범위에 딱 이렇게 제한해 줄 수, 퍼져나가는 걸 막는 현상은,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발화 지점인 서울에 소화기를 쏘지 않는 한은 서울 집값의 불씨가 사그라들지언정 완전히 꺼져버리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해결책, 즉 서울 내에서의 공급 확대책이 없이는 평균적인 주택 공급의 어떤 수치를 맞춰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집값이, 특히 이 신축 아파트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서울 내에서 어디든 지어지면은 사람들이 광분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쓰는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가격 그 자체를 올리지 마. 아니 되려 낮춰서 분양을 해. 이게 가격을 누르는 것만으로 정말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은 뭡니까? 가격을 눌러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면은 수요 공급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 안정 방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격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누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를 시키는 것이 가격 안정 방안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안정 방안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함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갑자기 이렇게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오히려 집값 상승의 부작용은 초반에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10년, 15년 길게 본다라면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 집값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규제책이 나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죽고 위축되고 침체되겠습니다만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내성을 찾고 또 부작용이 나오고 다시 규제가 나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짤 때 꼭 좀 반영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라 해도 서울시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다면 서울에 공급 확대하는 게 가장 가격 안정에 좋은 방안이라면은 서울 공급 확대 방안은 택지 개발이 아니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고, 즉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없이는 서울 내 공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최소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돼서 서울 내에 신축 아파트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규제책이 극으로 달려서
지금부터 향후 한 5년, 4년 지났을 때 공급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과하게 말라버린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다음 서울시장 시절에는 그분께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통치가 있다라면은 자신의 임기에서의 어떤 업적보다도 대한민국과 이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그런 행정과 정책을 펼쳐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지정 현황이 향후 서울 내의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 정비구역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가시는 분들이시고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맨날 뉴스 보면은 집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그 말을 믿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에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해서 1,400여 개 굉장히 많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에 400개 이상의 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게 350개에서 400개 정도 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산된 게 400개 구역인데, 제가 이 부분, 해제된 정비구역 400개가 넘는 420 몇 개일 거예요. 이 구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서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해제 현황인데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하에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이 발표됐고, 이 수습 방안의 그 일환, 즉 출구 전략입니다. 일환으로 자료는 서울연구원 자료인데 작년 4월 기준입니다. 19년도 4월 기준으로 393개소의 이 정비 사업이 해제가 됐고, 추가로 28개가 이제 해제가 진행 중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420개 정도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인데요. 이게 물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혼자의 계산은 아니고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연구원 레포트를 읽어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421개의 이 정비사업 해제 지역을 이제 진행을 밟았는데, 그 해제 지역 한 군데당 평균의 면적은 35,000제곱미터입니다. 35,000제곱미터입니다. 구역 하나 평균입니다. 평균적인 해제 구역의 면적이 35,000제곱미터인데요. 이 35,000제곱미터를 제가 50제곱미터로 나눠봤습니다. 이 50제곱미터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땅 면적을 그 세대수로 나눠보시면은 거의 45제곱미터가 나올 겁니다. 요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시면은 그냥 전체 땅 면적을, 제곱미터입니다. 땅 면적을 세대수로 딱 나누시면 한 45제곱미터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50제곱미터로 나눠보니까 약 700세대 정도 급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제 구역 하나당 평균적으로 약 700세대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구역이 해제가 된 건데요. 총 해제된 구역이 421개소다 보니까 700세대를 곱해보면은 이게 약 29만 4천 세대가 나옵니다. 29만 4천 세대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냐라는 것을 좀 봤을 때는 서울이 거의 평균적으로 3만에서 한 10년치 통계를 봤을 때는 3만에서 3만 2천 세대 정도 수준의 그 평균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연평균. 그러면 29만 4천 세대를 3만 2천 세대 나눠보니까 약 9년 정도의 입주 물량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 지역을 통해서 약 9년치 29만 4천 세대 서울에서 지어질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대 수준입니다. 2만 초반이고요. 더 큰 문제는 내후년 입주 물량이 잘하면 2만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많이 줄 거거든요.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전세 대란에 대한 그 우려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예정된 입주 물량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고, 2022년도 입주 물량은 늦어도 올해 2020년도 10월 전까지 착공이 되어야지만 2022년 입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10월 달까지 착공하는 물량이 나오면은 가장 정확하게 2020년도 입주 물량을 추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10월 달에서 지금 이제 4월이 끝나가는 마당에 몇 달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입주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내의 신규 아파트 약 9년치 공급 물량이 현재 사라진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일단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설명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한 이 정비사업 그 서울시청 관할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개수를 추산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과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다 합계를 낸 거고요.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받습니다. 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는 뺐냐면 그거는 곧 입주로 될 거니까 뺐습니다.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당장 입주할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정말 한 10년 넘게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서울에서 입주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 절차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기 전, 즉 사업시행 인가까지 떨어진 곳들까지만 개수를 세봤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받은 시점부터 똑같이 관리처분 인가 전, 즉 사업시행 인가 받은 단계까지 계산을 집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 거의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조만간 무산될 것 같은 구역까지 개수 다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 보니 영등포구, 서초구 지금 구역 개수가 많은 곳들부터입니다. 이 노란색 개수는 오른쪽 3개 색깔을 합친 겁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는 49개 구역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2개, 재건축 16개, 도시환경 정비라 그래서 31개인데 이거는 영등포 상업지역에 있는 영등포 뉴타운의 구역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1개 구역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22개 구역 전부 다 재건축만 있습니다. 강남구도 21개 구역이 있는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는 없고 재건축 21개 구역만 있고요.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8개 정비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13개는 재개발, 2개는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는 3개입니다. 이 구역 개수를 다 합쳐보니까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한 310개 정도, 한 310개 정도의 구역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도봉구에는 하나, 중구에 3개, 마포구에 5개. 마포구만 해도 예전에 아이언 뉴타운 구역만 해도 많았고 대형 1구역, 대형 2구역부터 해서 별게 많았죠. 지금 다 끝났고, 무산된 것도 많고, 끝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 구별 정비사업 현황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신규 지정이 저는 지금 되려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신규 재개발 재건축을 지정해봤자, 바로 당장 2, 3년 있다 아파트로 들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10년 가야 되고 길어면 15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공급이 많이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분양하는 단지가 있는데 이거 내가 하지 않아도 한 6개월, 1년 있다가 저 옆에 분양할 게 또 있고 그 뒤에 또 있고 하면은 구태여 지금 분양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일시에 몰리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공급이 많이 보인다면 수요자분들이 절대 급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정된 공급이 많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거의 많이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지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예상일 뿐입니다.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장이든 정부든 그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 거의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은 전환될 소지가 좀 높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고 계속 지정을 않고 정말 극단적인 비유인데 10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럼 몇 개 구역이 남아있을 것이고 무슨 수로 서울에 새롭게 아파트 그런 어떤 뭐 그림을 빨리빨리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및 이렇게 저는 이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3기 신도시처럼 막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지정해도 10년 이따의 서울시 공급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정비사업의 기간도 단축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중에 서울시 정책 방향이 바뀐다라면은 지금 마지막 줄에 써있는 이거 외에는 크게 바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의 어떤 이 광기, 인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광기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새 아파트의 열광, 인기를 넘어서 열광까지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순서가 이렇죠. 우리가 이제 거의 오르는 순서가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요.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도 오르고,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오르죠. 그래서 이 원인의 어떤 근본 문제, 즉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니까 강북의 재개발, 또 강남의 재건축을 우리 뭐 과거 파리 대책부터 보면은 가장 크게 옥죄 온 것인데, 이걸 정말 옥죄 쓸 때 득만 있고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게 없다라면 그 정책은 박수 받아도 좋은 정책이 되겠죠. 다만 이거를 옥죄했을 때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의 시소성이 극대화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인기를 넘어서 광기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고, 그 새 아파트 몇 건의 소량의 공급만으로 높은 시세 형성되고, 로또 분양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로또 분양이란 말이 단순히 분양가를 눌러서만이 아니라 새 아파트 인기 자체가 거의 열광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는 말도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적다라면 로또라는 얘기까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게 구축 아파트까지 이어진다는 게 문제고, 지금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옥죄서 신축 아파트도 뜨거운 상황에서 분상지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또 뭐죠? 지금 뭐 15억 이상의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대출 LTV 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만, 막상 여러분들 현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9억 한참 밑에 있는 뭐 부동산들 뭐 6억짜리다, 5억짜리다, 심지어 4억짜리다. 저는 솔직히 그 떨어지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6억 이하짜리 떨어지는 부동산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정말 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저만 못 보고 있는 건지,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저만 안 보이는 것인지 누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결국,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부가 끝까지 집값을 방어해야 되고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되는 것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라 강북이나 비강남권의 서민주택 값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못 오르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남에 30억짜리가 35억, 40억 되는 것보다 3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 4억 되지 않도록 해주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9억과 15억으로 잡아놨고 9억 이하에 대한 규제가 상대로 약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게 서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집들이 되려 강하게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속에서 이 사업 추진과 공급은 이뤄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속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줘. 그러니까 정비사업 규제는 하라 이 말입니다. 규제를 하되, 규제를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규제는 하되 진행은 되게끔 해서 공급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그 목적 하에 이게 가야지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적은 것이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한편에서는 확실히 하나는 없겠지만은 더 큰 걸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된다라면은,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당국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신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들어줄 의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3기 신도시는 발화 지점, 즉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서울에 소화기 쏘는 게 아니라 서울 외곽에다 소화기 미리 쌓아놓는 것이고, 이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지역적으로 가격 확산세의 범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막아주는 수준의 효과일 것이지, 3기 신도시만으로 발화 지점, 서울 강남, 서울 용산, 서울 여의도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결국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서울 집값에 대한 문제는, 그 근본 해결책은 서울의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상한 단어 하나 넣어놨습니다. 무슨 단어 넣어놨죠? 다량, 양질, 서울. 서울 집값의 문제는 서울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얼굴에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드름이 난 이유는 내장 장기가 안 좋아서 여드름이 났어요. 그럼 내장 장기를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제가 피부과를 가서 여드름을 짜고 치료받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드름을 안 짜고 가만히 여드름이 막 고이물 때까지, 얼굴이 다 망가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이런 부수적인 해결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서울 내의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근데 덧붙이자면은 제가 양질이라는 얘기 써놨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3기 신도시는 지금 서울에 집을 찾는 분들의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도 좋아졌고, 소득수준도 좋아졌고, 이분들이 주택을 찾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정말로 웬만한 전문가분들이 능가하는 것이고, 사실 또 약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서양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한국 사람의 옛날에 한국 사람은 그런 토종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상한 좀 세련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집이 부족한 것도, 새 아파트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은,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를 이토록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분 집들이 초대받은 건 아니지만 새벽에 또 욱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자길래 또 냉큼 따라갔죠. 고덕에 있는 새 아파트예요. 아주 단지가 엄청나게 크고 끝내주더라고요. 커뮤니티는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은, 커뮤니티가 볼링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수영장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애들이든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끝나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새 아파트에 한 번도 못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게. 와, 여기 이런 커뮤니티면은 한겨울에 또는 한여름에 퇴근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단지 내에서 다 끝나고, 엄청 부럽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질적인 수준도 점점 올라왔는데, 사실 정부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3기 신도시가 그런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보완해주냐? 아니죠. 그거는 수량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나라가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강남 분들만의 대화가 아닙니다. 강북 분들 오셔도 신축 아파트 보시는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 정말 꼼꼼하게 다 따지시거든요. 어떤 단지는 커뮤니티 뭐가 좋고 다 알고 완전 깨차고 계시거든요. 대화가 바뀐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아파트 알아볼 땐 그런 대화 안 했습니다. 그냥 역과의 거리 몇 미터야? 걸어서 몇 분이야? 총 몇 세대야?
40평대 얼마야? 30평대 얼마야? 요거나 물어봤지 막 수영장 내 얘기를 물어보고 이런 거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 제가 그 재개발 재건축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그 리모델링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도 어찌됐든 리모델링도 뭐 큰 대단지는 커뮤니티를 어떻게든 뽑아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평면,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커뮤니티 이런 공급을 위해서는 사실 리모델링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에 계속 뭐가 나요. 이게 나는 게 피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내장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이 내장의 결론적으로 또 해결해내지 않는다면은 피부과 갔다 오면 피부가 좋아졌다. 다시 또 나빠졌다. 이게 반복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상승과 규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겹겠죠. 계속 이렇게 지겹겠죠. 오늘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봤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을 좋아하는데 큰 그림, 서울시 주택시장이 놓여진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동산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알아야 됩니다. 평생 주식은 모르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평생 모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집이나 전세를 구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도서, 여러분들 요 도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도서입니다. 부자병법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관련된 영상, 책 구매 영상 다 소개해 놨습니다. 오늘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올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은 저의 희망사항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분석해냈을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 유튜버, 국토부 단속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걸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유쾌할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물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만은요. 다만, 집값이 올라야 된다, 시장은 교란한다. 글쎄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시에서 지금 새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 어디 청약한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마음이 왜 급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게 정말 많이 보인다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하나 분양한다면은 그렇게 모든 걸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단기적인 공급은 못할지라도 앞으로 서울에서 많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과 서울시민에 보여주셔야지만 외지인의 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지 않으신 외지인들의 서울주택 매수 비율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 서울의 부동산들이 전국구 투자 재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어필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되려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건의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난치병 어린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후원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에 감사합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셔서 글을 써주시고, 우리 딸은 어리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림책을 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처음에 써서 아픈 친구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 딸에게 물었을 때, 딸이 흔쾌히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친구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그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이 스케치북하고 그림 그릴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뭘 보면 바로 그리는 친구인데, 너의 그림이 이제 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그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한 친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돕는 김에 더 많은 친구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부동산, 나의 수익, 나의 재테크 수단 이거 외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넷 서점 구입이 아니라 저희 직접 판매하는 요 방식에 대해서, 주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왕 돕는 김에 더 돕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구입보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도서 구입 방법대로 구입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만 원 이상. 그리고 방송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2만 원, 3만 5천 원, 심지어 5만 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이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 전문 판매업체가 아닌 상황에서 무려 2,000부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양해 바라겠고,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내용도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요.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입 전에 꼭 요 필독 사항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이렇게 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세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잘 만든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훨씬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정말 부동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떠나서 그 가정사를 책임질 만한 큰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소고기가 아니라 삼겹살 우리 그냥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